우리 이남석 집사님부터 이야기 나누고 조금씩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볼 거 좀 여쭤보고 혹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2학년 5반 창현아빠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목사님이 또 우리 세월호 가족을 초청해 주셔서 세월호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가족들 좀 근황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광화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또 이제 매일같이 이제 청운동에서 이제 피켓팅하고 그리고 홍대에서 이제 피켓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교실 존치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에 계속해서 이제 피켓팅을 했는데요. 2주 전인가요? 그것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은 동거차도에 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동거차도 왜 갔냐면 저희들이 이제 수중 세월호가 어떻게 있는지 수중 촬영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해수부에서 불화 방침에 의해서 이제 수중 촬영을 못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준비 작업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바지선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불화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월호하고 제일 가까운 지점 동거차도 섬에서 가족들이 망원된 지로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파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낱낱이 이제 밝혀졌죠.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둬서 저하고 가족들 몇 분이 대검찰청에서 이제 출근 시간을 맞춰서 안산에서 한 6시 한 30분 정도 새벽에 출발을 해야만이 서초동 대검찰청에 한 8시 정도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검찰청 직원들 보라고 전면 세월호 재수사라고 이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은 이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불러주는 데 있으면은 가족들이 다니면서 세월호 이야기하고 진실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2년 가까이 선거 운동을 아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진짜 부도덕한 박근혜 정권의 독재,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 따끔한 그런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번에 야당을 지지해줬고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주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질문사항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5반 창현이 엄마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신 영상은 오늘 여기서 처음 공개한 영상이에요. 그냥 저희가 기독인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주로 저는 교회 위주로 다녀요. 네, 교회에서 우리 수습자에 대한 마음은 거의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 9명 중에 또 7명이 기독인이고 그래서 영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장신대 신학생한테 만들어 달래서 목요일 목요기도에 안산은 분향소 저희 기독교 예배실에서 있는데 1년 이상 와준 장신대 신학생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사진을 줘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줘서 오늘 처음 공개한 영상이에요. 처음에 창현이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안 갖고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고 2년이 넘었는데 제
뿌리는 제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 생각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독인이라는 것, 이거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초기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반응이 정말 너무했잖아요. 몰상식한 발언들을 해서 그 초기에는 참 힘들었어요. 기독인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도 맨 위에 있는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막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기독인의 기본은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1년 이상 2015년 5월 달까지 다니던 교회 계속 다녔는데,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고 분향소 기독교 예배실에서 목요일 목요 기도회, 그다음에 주일 예배가 있어요. 5시에 그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와주세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이 제 신앙을 유지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끈을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분향소 예배실에서의 시간들이. 그리고 정리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냥 총체적인 악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쌓여진 악들이 있잖아요. 무수한 돈과 결합된, 권력과 결합된 그런 악들, 그 악의 뿌리는 사탄하고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탄의 힘을 입어서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살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계속 생각을 정리해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악과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선한 군사라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신약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그런 대상과 저희가 싸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호는 약간 다르죠. 우리는 진실을 밝혀라. 그 안에 숨겨있는 진실이 밝혀지면 그 연결된 악의 고리들이 드러날 거고, 결국에는 권력과 힘을 장악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악의 세력, 우리가 싸움의 대상인 사탄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저의 신앙을 걸고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확신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식을 잃고 해야 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실을 밝혀내는 일. 2014년 4월 16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구하지 않는 장면을 저희가 눈으로 봤거든요. 부모들이 다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4.13 총선 결과가 야당이 압승으로 나왔음에도
거기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 어떤 카톡이 도냐면 2014년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거리로 나와서 서명받고 단식하고 그럴 때 돌았던 카톡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막 그러니까 20몇 가지 쫙 나열되면서 굉장히 국가 유공자보다 더한 대접을 받기 위한 거다 이런 내용이 돌았는데 그 똑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10명 이상한테 전해주세요. 이 카톡이 돌고 있는데 그 루트가 주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그 촘촘한 연락망을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 시작은 제 추측이지만 어떤 국정원의 국정원 알바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을 거고 그 수단이 되는 거는 교회 촘촘한 연락망이 되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그 카톡을 퍼뜨리고 있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저희는 이게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겪은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고 그게 저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인 것 같고 할 일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조미선 집사입니다.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사람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 거가 거의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목사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한기총 소속의 기아성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청년부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35년째, 남편은 한 2년 전에 장로가 됐고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도 현재는 이제 못 떠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하면서부터는 거의 지금 겉돌고 있지요. 교회 가서도 이렇게 여전히 뭐랄까 바깥에서의 온도와 그죠? 세상에서의 온도와 교회 안에서의 온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감당을 사실은 못하겠어요. 여전히 교회에서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외면하고 있고요. 그냥 하늘의 언어, 그러니까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런 언어들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와서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처음에 들었으면서 주보를 딱 이렇게 열었는데 보니까 이름들이 쫙 있어서 이거 헌금 명단인가 보다. 저희 교회는 그렇거든요. 근데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여기 304명에 그거 보고 놀랬고요. 아까 예배 드리면서 저기 생일 그것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는 하나님만 챙겨드리잖아요. 사람 안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참 오랜만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참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서 너무 이런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신앙적인 마음들이 되게 컸어요. 이게 매년 단기 선교를 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그 땅을 밟고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정말로 처음에는 거의 한 달을 집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그냥 배가 1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대로 수장되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또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죽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되게 극복하기가 되게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서
팽목항 땅을 밟고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하고 같이 1박 2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거만소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1박 2일 코스로 해서 거만소에 앉아서 거의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5월 16일이었으니까 32일이 된 날이었어요. 참사 후에.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한 아이의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2학년 8반에 가장 마지막으로 올라온 아이였어요. 그때 이제 그 시신이 올라오면은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그 시신 수습을 해서 팽목항 거만소까지 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 엄마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의 인상착의가 먼저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키는 어느 정도고 뭐 머리는 어디 조금 근데 32일이 되다 보니까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지고 있었던 거 게임기 파란색 게임기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내 자식인 것 같다라고 오신 분이 2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직까지도 아이를 못 찾고 있는 4대 독자인 현철이에요. 남현철이 아직도 그때도 그 아이도 게임기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내 아이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현철이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벌써 2014년 5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부모님 말씀도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이를 못 찾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굉장히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보았던 그 아이 거만소에서 32일이 된 아이를 원래 봉사자를 안 들어가는데 거만소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머니를 안고 제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기독교인 집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제가 팽목항에서 목격한 거는요. 그런 기독교 부스도 있고 천주교 부스도 있고 불교 부스도 있는데 기독교 부스가 가장 활동이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불교 아예 그 여자 스님 한 분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족들 옆에서 이런 시중을 다 들어가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시신이 올라오면 특히 단원고 아이들이 올라오면 종교와 상관없이 본인이 기도를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오셨어요. 오시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아온 시신들을 그 강주 대교구에 그 평신도 장례 지도사 그 자격증이 있는 평신도들이 다 닦았어요. 다 닦고 그렇게 조용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기독교 부스는 너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날도 그 아이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거절을 했어요. 저는 교회 집사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는 목사님들은 안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교회 장로고 하니까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머니를 안고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런 연유로 해서 그 32일이 된 아이도 같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어머니가 시신을 찾아서 그 안산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이의 시신을 찾은 거가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이렇게 미안한 일이구나.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가족분들이 미수습자 보면은 거의 얼굴도 못 마주치잖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구나. 예. 그리고 지금 그 9명의 미수습자 중에 7명이 2명만 빼고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기독교 그런 뭐랄까 좀 영향력이 너무 없는 것들 막말하고 있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같은 기독교인도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본 충격과 더불어서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창현이 어머니랑 창현이 아버님 모셔서 제가 이런 질문 될지만 한참 고민했는데 사실 저나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 이제 창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창현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픔을 끌어내서 또 다른 아픔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또 우리도 똑같은 그 아픔을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위에서 여쭤봤었어요.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셔서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창현이 말고 또 누나 있나요? 누나? 창현이하고 누나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이었나요? 창현이는 이었고 그렇죠. 누나는 지금도 그러네요. 저희가 일을 밤에 하는 일을 해서 둘이 어렸을 때부터 둘이만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르는 둘만의 지네끼리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춘기 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왜냐면 전에는 누나가 완전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압이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몇 살 4학년 차이예요? 2살 차인데요. 2살 차이. 네. 5학년 6학년 되면서부터 키는 다 동생이 더 커지는데 그래도 여자아이가 좀 더 영리하고 꾀도 장꾀도 많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압이 됐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사춘기를 겪으면서는 이제 누나는 예전처럼 동생을 다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서로 싸우면서도 중간 역할을 누나가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현이하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춘기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정말 그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이 아들이 엄마하고 얘기하기를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거. 하기 싫어하는 제일 얘기하기 싫어하는 대상이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누나가 그래도 창현이의 의중이 어떤지 이래서 엄마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이런 설명들을 해주었고 창현이 사진이 그러니까 사춘기 남자애들은 사진 찍기를 거의 다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을 줄 알았어요. 컸을 때 사진이. 근데 누나가 거의 반강제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진 찍자 하면 그렇게 다 거절하면서도 그러니까 누나가 사진 찍는 그러니까 몰래 셀카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즉각 어디 가면 특별한 장소에서 사진 찍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나가 많이 해놔서 사진도 많이 남아 있고 누나 이름이 시온인데 창현이가 17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17일 날 진도체육관으로 왔고 수많은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온이가 창현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창현이를 제일 먼저 발견했고 그다음에 앰뷸런스를 같이 타고 그 목포의 병원을 가고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창현이가 왔을 때 최초의 목격자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본 거죠.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을 시온이가 제일 많이 봐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말은 안 해요. 지가 털어놔야 되는데 전혀 말을 안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 누나의 시온이의 마음이 어떨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꿈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차연이가 그렇게 될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3월 한 달 보내고 16일 날 그랬으니까 근데 꿈도 바뀌었고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행 다니고 싶은 거 그거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들어주는 편인데 시온이가 창현이에 대해서 풀어놓을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풀어내기를. 우리 이남철 집사님, 저도 이제 저희 애들도 여기 앉아 있어요. 고2 딱 창현이 나이네요. 고2애가 첫째고 중3, 중2 아이들이 있는데 남자 아들하고 아빠하고 얘기하기가 엄마가 더 어려웠다는데 아빠는 어떠셨어요? 아빠에게 창현이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죠. 그 아빠랑 잘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1박 2일 그 아빠와 그 캠프를 한번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있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1박 2일 동안 그 아빠와 자식 간의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 속에 있는 말은 잘 그 남자 아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같이 공찰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그 잔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잔소리가 상당히 그 자기한테는 듣기가 싫었나 봐요. 못한다고 잔소리. 아니 제가 이제 못한다고는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가르쳐 주느라고. 그렇죠. 네네네. 저는 뭐 못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똑같은 방법도 어떻게 보면 요령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코치를 하니까 상당히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저 같이 하니까 상당히 그런 게 자기한테는 거부감이 많이 느꼈나 봐요. 그 뒤로는 공차러 가자 하니까 이제 한 번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공 좋아하고 나도 공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밤에 일하니까 낮에 이제 햇빛을 봐야 하니까 같이 이제 시간 나면 공도 차고 햇빛도 보고 우리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그런 아빠가 아무리 같이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아빠한테 이렇게 많이 한 번 다쳤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고 진짜 혹독한 그런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포옹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집사람이 야단치면 이제 저는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장현이가 뭐 영상을 좀 준비해서 왔어야 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장례 치르고 KBS에서 이제 창현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좀 화면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예정대로라면 지금 단원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웃는 사진 한 장만 남긴 한 소년의 못다한 이야기를 조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빠에겐 누구보다 애교 많은 자식이었고 엄마에겐 둘도 없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애교도 많죠. 누나는 절로 가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잘 정도고 그런 애교도 있었고. 정 많고 먹성 좋던 개구쟁이 소년은 유독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장래 희망도 여행가. 나중에 뭐 하고 싶냐고 아직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여행 가는 거 좋다고 나 이거라도 일단 하고 싶다고. 여행 사진 속 소년은 그래서 늘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던 그날 그곳에서도 소년의 미소는 더없이 밝았습니다. 아빠에게 말해줄 추억거리를 상상하며 엄마에게 자랑할 이야기들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봄날의 여행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만 남긴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남겨진 사진보다는 만들어갈 추억이 더 많았을 소년의 마지막 수학여행. 친구들은 하늘에서도 소년의 행복한 여행이 계속되길, 그래서 그 환한 미소가 늘 함께하길 눈물로 기원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장현이는 여행가가 되는 게 꿈이었군요. 네, 잠깐 뭐 그 특별하게 사실 잘하는 것도 사실 없었고요. 그냥 그 친구들 많이 좋아했고, 아마 그 부모보다도 오히려 더 친구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저희 집사람이 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친구는 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제 가려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그 사춘기 때는 그런 걸 상당히 그 못마땅했죠. 그러면서 이제 왜 안 되냐고, 엄마 아빠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데 만나지 말라고 하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의 입장은 그래도 좀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A 바르고 이런 친구들이랑 사귀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 친구 중에는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노파심에 의해서 이제 좀 그런 친구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막 심지어 부모님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한참 이런 그런 막 그 사과하셨어요? 사과 안 했습니다. 사과 안 하셨어요? 네. 예, 간 크게 사셨어요. 사과하셨어요? 우리 지금 일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던 일은 안 하고요. 그냥 가족 협의회 일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 일주기 때 혹시 광화문에서 우리 이렇게 차벽 막힌 다음에 그때 혹시 이렇게 삭발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그때 부활주일 4월 4일 2015년 4월 4일 날 삭발했어요. 4월 1일 날은 다른데 4월 2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첫째 1차 삭발이 그때는 화성시에 어떤 단체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 갔었고, 저는 4월 4일 날. 4월 4일 날. 네, 부활주일로 기억해요. 그날 밤에 4월 16일 밤에 광화문에 계셨죠? 네. 혹시 그 밤 12시 정도에 차벽 막히고 그럴 때 그 끄트머리에 있는 KFC인가 뭐 밤에 거기서 계시지 않았어요? 아마 갔을 거예요. 제가 그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그 벽을 못 넘고 돌고 돌아서 저도 막 끄트머리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배고파서 이제 KFC인지 롯데리아인지 들어갔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제 남동생하고 맞아요. 부모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서 막 이렇게 햄버거 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분 같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호 일주기 때 추모하겠다고 부모들이 각오하는데 차벽이 막히고 전경들이 그때 우리 그 광화문의 그 앞에서도 완전히 둘러싸고 제 기억에 영석이 아버님인가 막 들려나오고 그랬던 것들 봤었는데 그때 마음이 좀 저는 그때 그 KFC에서 이렇게 햄버거 드시고 저분은 참 초월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배고파서 그러셨어요? 아니면 초월하셔서 그러셨어요? 그때도 저는 그러니까 일주기 때도 간담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간 데는 부천의 카톨릭 대학교를 그때 갔다가 늦게 왔어요. 늦게 들어가서 그 합류는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 대열에는 막혀서 남동생이 울산에 사는데 남동생이 올라와서 같이 제가 이불을 또 중간에 오다가 너무 춥다고 그래서 노란 이불을 사서 전해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들린 것 같아요. 때가 배고플 때가 돼서. 그 뭐 경찰들이 일주기 때 맞고 또 사실 저는 그 광화문 대한문인가요? 그게 그 광화문, 그러니까 광화문 그 경복궁 현판 밑에 거기 가족들이 완전히 고립됐었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이분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저는 이렇게 제가 그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날 거기서 막
막히고 들려 나오고 그럴 때 그것도 거기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시청 광장에서 이제 그 춘무제를 하고요. 끝나면은 우리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한 비밀 조직을 그때 만들어서 335 해서 그 광화문 현판 앞에 모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시청 광장에서 행사 끝나기 미리 전에 한 1시간 전에 그 미리 이제 준비해서 여러 시간면 또 이제 그 잡히니까 그 335 해가지고 몇 시 몇 분까지 거기서 딱 모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가서 이제 거기서 주저앉았죠. 그 당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군대도 갔다 왔지만 그때가 아주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 추워서 발발발 떨었는지 1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가 제일 추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화장실을 이제 경찰들 보면은 그 이동식 그 화장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복 입은 경찰관한테 여기다 좀 화장실 차를 갖다 주라.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이 얘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당신 경찰 같은데 민원인이 국민이 얘기하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럼 당신이 못하면 당신이 우리 상사한테 보고를 하든지 처리를 해줘라. 우리도 인권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그 엄마들이 소변을 보게끔 해야겠느냐. 왜냐하면 나가면 또 이제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거기서 몇 분이 이제 그 소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그 열받아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다 연락해서 우리 인권이 좀 이렇게 침해받고 있다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연락하니까 몇몇 기자들이 와서 이제 그 당시도 이제 KBS한테 제가 연락을 했는데 와서 이제 그때 상황을 취재했고 뭐 세세하게는 안 나갔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그 당시 KBS에서 그런 방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창현 어머니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번 2주기 때는. 네, 네. 좋아요. 좋다는 게 참나. 뭐가 좋은 거지? 뭐가 달라진 거? 왜 작년에는 그렇게 살벌했고 올해는 이렇게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제가 청와대 피켓팅을 그러니까 미수습자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가는데 청와대에서 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기 지나고 나서는 누가 오는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원래 1인 시위는 한 명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윤이 엄마가 너무 병을 앓고 있어서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아빠가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 때문에 이제 둘이 가서 가능했는데 그 뒤에는 그러니까 다윤 엄마가 혼자 행복한 갈 일이 많고 그 청와대를 못 지키는 상황이 계속돼서 이제 가족들이 지키거나 시민단체 분들이 지키고 있는데 일주기 지난 이후로는 허술하더라고요. 그 경비가 우리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얘들이 이미 지네들이 승리했다는 이 세월호에 관련한 자기네 뜻대로 이미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거기를 통해서 느껴졌어요. 자기네들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구나. 그걸 느꼈었는데 2주기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미리 저희가 4월 9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총선을 통해서 야당에 표가 몰리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4월 9일 날 광화문에서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하고 집회를 하기로 시민단체끼리 약속을 하고 집회를 했고 또 4월 16일도 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집회 준비를 하고 총선이 야당이 많이 되기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속 간담회도 다니고 갈 때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가 전화 같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건데 이번 총선 날 기도하려다가 사실은 안 했어요. 어쩌나 봐야지. 하나님 어쩌실 거예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 봐야지. 이런 마음인데도 약간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생긴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상황, 뭐 새누리당이 180석까지 차지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 거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야당이 많아질 줄 몰랐는데 진짜 그 뒤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피켓팅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막더라고요. 전에는 한 사람이 가고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사진 찍고 교대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못하게 막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관광객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세월호 유가족만 안 되고 이 친구도 노란 리본을 입고 세월호 광고자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더라고요. 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보이고 그다음에 4월 16일 안산에서 행사 또 광화문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굉장한 어떤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아직 잊지 않고 있구나. 그날의 아픔, 그날의 기억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 너무나 잘못된 언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있었고 그 마음이 다 간직하고 있고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고 우리 유가족에 대한 마음도 그 종편이 말하는 것처럼 종편이 떠들어댔던 그런 것들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거리에서 피켓팅 좀 우리 창이나 아빠도 좀 하셨어요? 네, 자주 하시죠? 네네. 지금도 뭐 대검찰청에서 이제 전면 재수설하고 이제 그 지나다니는 분들 반응이 어때요? 총선 끝나고 대검찰청에서 피켓 하는데요. 한참 그 피켓 내용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검찰청으로 쑥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 직원들도 분위기가 이제 그 총선을 통해서 많이 바뀐 거를 이제 느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무적인 그런 그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족 누구보다도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총선을 통해서 압승하고 나니까 상당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왜? 총선 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새누리당이 180석 했을 때는 야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낙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번에 그 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진실규명이 뭐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 또는 자신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이제 그 외부 활동할 때 그전엔 참 그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그 다녔지만 지금은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 너무 국민이 이렇게 표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미선 집사님 다들 언제까지 하려나 불안하시죠? 지금 분위기가 1시 안에 끝납니다. 1시 안에 끝날 생각이고요. 예, 오늘은 일단 한 40여 분 제가 뭐 또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조금 이야기해보고 늦어지면 1시에 예배를 마칠 생각이고요. 조금 빠르면 50분 정도의 모임을 예배를 마칠 생각입니다. 조미선 집사님 그 아까 교회에서 본인도 많이 어렵다 그랬는데 네. 세월호 가족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사실 크리스찬들이 뭐 60% 뭐 70%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 중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혹시 좀 보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왜 교회를 안 나가고? 그걸 이쪽에서 더 잘하시죠. 아니 조미선 집사님께 한번 많이 보셨어요? 저는 다니는 사람만 알아요. 왜 교회를 나오신 거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도 나오고 싶은데요, 뭐. 왜요? 그러니 일단은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어도 저희 교회가 하는 것만 봐도요, 그 규모가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먼저 세월호 지우기,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저는요. 정말로 놀랬던 거가 이 세월호 참사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도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먼저 제일 많이 나서서 좀 유가족들을 돕고 또는 진실 규명이라든가 이런 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 주의 설교나 예배 분위기가요. 그 전주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거에 저는 너무 많이 놀랬고요. 예,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행사를 그대로 했고요. 예,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불편해지기가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제일 먼저 이 사항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긴 하다. 큰 일인데 이거는 세상에서 큰 일이지. 그래서 이 세상의 큰 일을 교회 안으로는 안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그 참사 초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호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좀 이렇게 바깥에서 좀 쳐다봐라. 잘못하면은 이거는 그런 사탄이 이런 거를 가지고 틈탈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의 확산이라던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일상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놀랬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저는 특히 뭐랄까 제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느끼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설교회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만 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라에서 부르는 조창기도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놀라웠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당도 만들어서. 네. 그리고요. 정말로 근데 저희 교회도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2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창현 엄마가 몇 주 전에 야 너희 교회도 가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분위기가 이제 싸할 텐데, 예, 근데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봤자 뭐 반겨주지도 않을 거라는 동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오재요.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왔어요. 몇 주 전에 주일날에 와가지고 이제 장로인 저희 남편을 통해서 그 전날에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가려고 한다. 내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청받은 건 아니고 그냥 초청, 예. 그랬는데 답이 안 왔어요. 일단은 목사님이 웬만한 건 답을 다 해줘요. 장로니까. 오지 말라는 건데. 예, 오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왔어요. 굳이 갔어요. 예, 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3부 때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2부에서 3부 사이에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남편을 수시로 들여보냈어요. 목사님 내려오셨는지.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거죠. 그냥 들어가서 그래도 한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기회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담회 저희가 다른 교회는 간담회를 이렇게 유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좀 알리고 있다고 저희 교회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2년 동안 조미선 집사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로 위로를 받고 만족을 하겠다고. 전 몰랐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 파견된 사람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파송을 받았구나. 그런데 20분이면 갈 수 있는 강화문 광장을 2년 동안 왜 한 번도 안 오실까?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간담회도 일단은 거절을 했고. 예,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 1시간 반 동안에 세월호 유가족이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세월호의 셋자도 안 했어요.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됐었거든요. 총선 후보는 혹시 소개 안 하시던가요? 네? 총선 후보는? 총선 후보는 저희 원래 소개를 하는데요. 늘 하시는데.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이재호 의원 새누리당이 이제 총선 후보는 하면서 왜 세월호 유가족이 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지켜보겠다. 혹시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나가거나 소개를 하면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고 교회를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거는 안 했어요. 거기가 이제 탈당했으니까. 예, 그런데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요. 저희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4월 16일 날에 제가 안산에 있었거든요.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문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남겨져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저도 쌩 깠거든요. 예, 근데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4.16 가족 합창단을 초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오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고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특히 저희 기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에 많이 뭐 조창기도회라던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표현을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교인들이라던가 저희는 그쪽 지역이 다 야당이 압승했고요. 특히 박주민 변호사가 그쪽 동네예요. 예, 그래서 분위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저희 목사님 움직이셔서 초대를 했어요. 예. 5월 20일 날 그래서 오기로. 그래서 간담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간담회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막 또 정부 여당을 이렇게 깔 것 같으니까 합창단을 초대를 했어요. 예, 노래를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창현 아빠는 집사시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결혼하고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했습니다. 네. 집사로 한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셨어요? 그렇죠. 네. 신앙생활을 두 분이 사실 그 아픔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깊은 믿음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경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저는 그 어떤 내용을 들으면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 성경 중에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이런 그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간단한 것부터 그냥 저희는 이제 3층 건물인데 좀 계단 청소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긴다든가 떠난다든가 할 때 같이 이제 남성교회죠. 같은 제가 이제 7남성교회였었는데 그런 모임에 있을 때 옮길 때 어떻게 보면 사회인보다도 더 친분이 없었나, 친밀감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떠난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에서 만난 그런 친구보다도 더 못한 그런 교회의 그런 친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공동체 의식, 남을 배려하는 것 보면은 참 사회보다도 더 이런 교회 안에가 너무나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도 들고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길게 설교는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설교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질문이나 생각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도 좋고 혹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좋습니다. 예, 하기성 집사님. 크게 얘기해 주시면 들릴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 삶들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듣기로는 다 아프겠지만 일부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미수습자들 그분들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분명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미수집사 가족들 현재 근황이나 이런. 네, 가족들이 제일 힘든 거는 사실 그 트라우마입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광주 쪽인가 지방에 이제 그 다영 아빠하고 이제 딱 그 간담회 내려가고 있는데요. 차를 가지고 갔는데 아마 그때도 아마 그 4월쯤 된 것 같아요. 벚꽃이 도로변에 진짜 멋지게 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벚꽃을 보면서 에이씨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가족들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참 그 멋지고 좋은 걸 보면은 참 감탄사가 나오고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확 비나와 쏟아져가지고 벚꽃이 다 떨어져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그 트라우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그 뭐 일상으로 많이 돌아가신 분도 사실 계셔요. 특히 이제 그 아빠들은 왜냐하면 생계를 또 꾸려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몇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세월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한 130여 가정은 그래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배보상을 신청을 거부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민사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아마 그 처음으로 이제 민사 소송이 이제 시점이 아마 잡힐 것 같은데요. 신상철 씨가 천안함 때 그 얘기했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함 때 그 한 분이라도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함께 싸웠으면은 그 싸움이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한 130여 가정이 넘는 분들이 정부랑 싸우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재판을 통해서 많은 증거 자료, 뭐 그 시뮬레이션을 그런 그 데이터 넣은 것도 사실상 그거 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에 밝혀서 재판 과정을 드러나는 거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그 민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을 진실을 밝히는데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뭘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뭘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미수습자 가족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2014년 11월 11일 날 수색 종료 마치고, 그러니까 그 뒤로 진도체육관에서도 다 철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분이 딱 2분 남았어요. 은하 엄마하고 일반 은하 엄마, 2반 다윤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일반 은하 부모님, 2반 다윤이 부모님. 다른 분들은 거의 안 하세요. 그냥 그걸 끝으로 그냥 지내시는데 그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6반에 영인이 현철이 2명인데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분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팽목항에 가 계시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윤이 엄마가 청와대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오전에 청와대, 오후에 홍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빼고 다 하고 있고, 은하 엄마는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전국으로 다 교회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양, 온전한 선체 인양, 정부가 하고 있다지만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양해달라, 인양해달라. 저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발 인양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정부가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얘기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유실 방지라도 더 철저하게 되고, 그 부분도 다 정말 끈질기게 얘기해서 유실 방지 대책도 다 세워진 거고 실제로 작업이 들어간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배를 건져내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그런 경우의 수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 하나하나 다 행여나 자기 자식 뭐 유실될까 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양에 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은하 부모님이고, 그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셨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렇게 노란 리본 달아주시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정말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실은 밝혀져야 돼. 꼭 진실은 밝혀질 거야. 이런 것을, 이런 자기 마음의 표현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는 표시인 것 같아요. 그게 보는 사람, 저희 같은 경우 정말 그런 리본 단 사람들 발견하면 굉장히 아군을 얻은 것처럼 힘이 되고, 예, 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SNS를 다 하실 텐데,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특별법 내용, 말도 안 되는 그 20몇 가지 내용이 지금 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세월호가 이제 조금씩 다시 국민들한테 더 관심이 가져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종편도 달라졌더라고요. 뭐 배지 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거를 묻으려는, 방해하려는 세력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SNS에서 거짓 정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거짓이라는 거 분명히 알려주고, 진실이, 이 사실 내용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이거는 SNS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그것들을 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교인들한테 알려주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진실이 뭔지를 알려주는 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세월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많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그 파파이스에 보면은, 네, 거기에 그 침몰 원인이라든가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은 뭐 자세하게 밝혀지니까요. 파파이스 보셔서 좀 많이 아시고, 그런 내용을 좀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가족들이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장로님, 우리 김주연 딸 주례를 하러 이제 넥타이를 매야 되니까, 요즘 제가 주일날은 넥타이를 안 매고 그냥 이것만 매고 예배를 하는데, 넥타이를 매야 되니까 처음에는 배지를 달았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 심정이 어떠냐면, 이게 혹시 결혼식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의아하죠. 목사님이 왜 그런 생각을 했나? 그러고서 내가 결혼식에 이걸 달고 가면 혹시 장로님한테 좀 누가 될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서 이거를 빼고 나가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어제 배지를 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배지를 다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인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자기 검열 같은 게 생겼어요. 누가 어떻게 볼까? 혹시 누구를 불편하게 할까? 이게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교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손님 중에 내가 이거 다른 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물건 안 사면 어떡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내가 공무원인데 내 위에 있는 상급자가 이거 너 왜 이렇게 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지요. 저는 그 심리와 싸워야 된다. 그것과 우리가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하겠어요? 이분들은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은 포기해도 되잖아요. 보상 받고 그냥 끝내도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끝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죠. 저조차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맨날 강조하는데도 저조차도 배지를 어제 놓고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올라가서 차고 갔는데요. 그냥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 노란 리본 하나 달고 다녀주세요. 이게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고 함께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좀
혹시 뭐 말씀하시거나 물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식사할 때 같이 교제하셔도 좋고요. 우리 이영진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저 옆에서 딸이 지금 막 찔렀어요. 엄마가 해요, 엄마가 해요, 막 그러고. 저는 교사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대학 생활이나 지금 현재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처음에는 이제 참가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이 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도와주는 지금까지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생존자 아이들 대학에 간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네. 생존 아이들 11명, 그 다음에 형제자매 16명, 15명, 26명의 육성 기록을 담은 책이 또 나왔어요. 두 번째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책 나오자마자 읽어봤어요. 생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네. 오자마자 그 아이들 중소기업 연수원이라는 한 곳에 몰아넣고 그러니까 치료한다고 몰아넣었거든요. 네, 그것을 거기 연수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참 싫었더라고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 친구들이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거를 아이들이 다 싫어했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대학교를 특례 입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구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알아서 특례 입학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원외거든요. 다른 친구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정원외에 더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가긴 갔는데 단원고라는 것을 대부분 아이들이 숨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숨기고 싶어 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동정어린 시선이나 아니면은 특혜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무엇을 해도 그 꼬리표가 따라 붙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걱정하면서도 저 희생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성숙해졌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어른이 된 거죠. 이 2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어른이 됐는데 그게 슬프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이 나라의 어떤 책임지는 역할을 했을 때 조금 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바로잡아줘야 될 것들이 바로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정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나이에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내 친구가 부모보다 훨씬 중요하고 모든 것 중에 최고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250명을 잃었는데 이 아이들의 상실감이 지금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어떤 트라우마, 피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 부분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대해주길 원하는지는 그 책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냥 모르는 채 해주고 다른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 친구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나쁜 생각, 트라우마 때문에 나쁜 결정을 하는 그런 아이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야 되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마음들이 모아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뭐라고요? 책 제목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네. 네. 생존 학생들 26명, 11명, 자매, 형제자매 네. 15명에서 26명. 이야기를 모은 책이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보고 다시 또 고민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어려운 이야기, 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정말 좋은 설교를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